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보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선생님 다음 주에 좀 하려다가 우리가 어차피 지금 몇 문제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매체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들께 추가적인 강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번부터 8번까지가 남았어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문제를 나왔을 때 이제 위키라고 하니까 뭐지? 설마 우리가 문제에서 나무 위키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위키 어쨌든 위키를 활용을 했어요. 위키를 활용할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답에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위키를 활용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출제자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위키를 활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헷갈릴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문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문에 어느 정도 힌트를 넣을 겁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학생이 상호 협력해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을 해서 추가해서 편집하는데 위키를 이용할 수 있음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심지어 예시까지 위키피디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어려운 거 처음 보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지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문을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보면 위키라는 것이 애들끼리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지식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 추가하고 편집하고 이런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 문제점을 써줘야 되겠죠. 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겠어요? 마음대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접근을 해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어쨌든 핵심이라는 거, 키워드라는 게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말미암아 문제점을 하나씩 써주면 되겠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게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을 가진 친구가 아니라 그렇게 가지지 않은 친구가 마음대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뭐 재생산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계속해서 수정한다라고 봅시다. 수정. 물론 우리가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좋겠지만 계속해서 수정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체계적인 지식 습득 가능할까요? 체계적인 지식, 아니면 절대적인 지식, 아니면 뭐 고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는 약간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서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키를 활용한 수업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집 편집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는 이런 학습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경우 학습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들이 공유되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부 학습자에 의해서 수정, 추가, 편집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교육 내용과 상관없이 애들이 장난, 흥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우리가 지식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답에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단위 학교에서 인공지능, 우리 AI죠. AI. 단위 학교에서 AI 활용 교육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데 AI 활용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이해,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여건 및 요구 파악,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수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의
네 단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단계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문제 출제자가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할 때 이러한 교수 설계의 단계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단계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여건과 요구 파악, 또 뭐 나왔어요? 활용교육의 기반 구축,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네 단계로 이 문제에서 구성이 됐고요. 이 네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요소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단계들을 거칠 겁니다. AI 활용 교육을 거치면서 하면서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뭐냐라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활용하는 교육을 할 건데, 처음에 가장 좀 뭘 하면 좋겠어요? 내가 AI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이게 도대체 AI라는 게 뭐고, 어떠한 기능이 있으며,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I 활용 교육의 이해, 2단계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기본 이해도겠죠. AI에 대한 기본 이해도, 또는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인공지능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애들은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건 및 요구 파악 단계에선 해야 될 거, 학교 시설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애들의 요구, 학습자의 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단계에서 좀 중요시하게 파악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공지능 기반 구축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이제 기반 구축인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반 구축이면 여기도 시설, 네트워크가 들어갈 거예요. 네트워크. 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여건 및 요구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설과 학습자의 수준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시설을 뺄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 기반 구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내가 시설과 네트워크 이런 물리적인 환경으로 갈 것이고, 앞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서 답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어요? 실제 수업, 시간과 관련된 수업 시수들, 뭐 과목이라든지, 어떤 단원에서 할 거라든지, 정말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네 단계별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고려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이제 처음 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 볼 거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할게요. 단위 학교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도입할 때는 단계별로 적절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이해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AI의 개념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에 관한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학습자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답보다는, 이 학습자 측면보다는 교사의 소양으로 바꿔주세요. 교사의 소양으로 바꿔주십시다. AI에 대한 기본 이해도, AI의 활용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 단계가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I 활용 교육의 여건 및 요구 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학교 내 인프라와 학생들의 수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학교 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뒷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반 구축 단계. 여기서 시설하고 네트워크 쓰는 거예요.
시설 네트워크. 제가 이 답안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아무래도 교사의 역량은 1단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인 시설이나 네트워크 환경은 3단계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안에서 나왔던 부분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인공지능 활용 계획의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수업 시간, 그다음에 시간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정보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계층, 성, 연령에 따라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정보 격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비대면 교육 상황,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가지하고 학습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2가지예요. 자,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정보 격차의 문제 또는 애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보 격차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네요. 불균형하게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성, 연령 이렇게 따라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해소 방안.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인데 디지털 디바이드, 우리가 DD, 그냥 DD라고 할게요. 이런 것의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의 수동성의 극복 방안입니다. 학습의 수동성 극복 방안. 자, 이렇게 2가지를 써놓은 건데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방안을 써야 돼요. 그러면 그냥 들이다 갑자기 바로 해소 방안 쓰면 조금은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원인을 2가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 각각에 맞게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성 극복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수업에서 수동성이 나타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TV 틀어놓고, 그러니까 TV가 아니죠. 우리 뭐 줌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봅시다.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겠죠? 멍하니 있어요. 참여가 없고요. 애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피드백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학습의 수동성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볼 텐데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방안,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가 나타나게 된 원인, 경제적인 이유 있을 수 있겠죠. 뭐예요? 바로 기기 간의 차이라고 할까요? 기기 보급률,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보 기기들 우리가 구입해주거나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구축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정부에서 많이 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첫 번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성이 됐든 연령이 됐든 뭐 때문에든 기기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또 나타날까요? 기기는 다 있는데 하는 방법 모르니까. 방법을 몰라서요. 방법을 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뭐 해줘야 될까요? 가이드라인 제공해줘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그래서 사실 그때 원격 수업 때도 이제 정부나 교육청에서 기기를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애들의 참여가 부족한 거, 그 다음에 피드백을 못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수동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피드백을 잘 해준다.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겠어요? 뭐 실시간 쌍방향 채널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해줘야 돼요. 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상황에서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위키 기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위키 기반, 뭐 실시간 쌍방향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의 수동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정보 격차는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인트로 문장 나왔고요. 이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 정보 격차라는 거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접근 자체가 안 돼서 나오는 격차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해준다.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대여해 주거나 아니면 데이터 요금 등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실제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것들을 방지한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검색, 활용과 관련한 교육적인 지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기는 다 세팅해줬는데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면 애들 그거 가지고 게임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그냥 놀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용 사이트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접속하는 방법 등을 매뉴얼화해서 애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정보 격차의 해소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는 학습의 수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이들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 채널을 활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대뜸 줌 쓰지 맙시다. 제가 몇 번 말했었죠. 이런 것들은 사기업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답에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카톡방 이런 것들도 가급적 쓰지 마세요. 자, 실시간 화상 어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애들의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 해주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 수준에 맞는 보충 자료,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건데 사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과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원격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진단평가 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확인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비대면 상황에서 자신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요. 애들 수준에 맞게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답에서 이렇게 잘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플립드 러닝. 플립드 러닝이 뭐예요? 네, 거꾸로 수업이죠. 거꾸로 수업. 거꾸로 수업의 관점에서 수업 전 활동과 수업 활동에서 다뤄야 될 교육 목표들을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영역 중 주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각각의 구체적 학습 목표와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 문은 뭐냐면 우리 거꾸로 수업 하잖아요. 거꾸로 수업. 거꾸로 수업. 자,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수업 또 모를까봐 문제에서 친절하게 거꾸로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꾸로 수업 우리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디딤 수업이 있죠. 디딤 수업. 본시 수업 전에 디딤 수업에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강의식 하잖아요. 강의식. 강의식 해서 아이들이 기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 내용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본시 학습. 본시 수업에서는 주로 뭐예요? 활동하죠, 활동.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아이들의 디딤 수업 들을 때는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거꾸로 수업에서의 디딤 수업과 본시 수업이 있는데 디딤 수업과 본시 수업에서의 교육 목표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목표를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인지적 영역 어떻게 세분화하죠? 6가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마지막 평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6가지로 분류하는 것이고 이 6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복잡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성에 따라서 인지적 영역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세분화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구분을 하는데
디딤 수업과 본실 수업에서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둘까?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면 디딤 수업에서 분석, 종합, 평가, 아니면 적용 이런 것들 할까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 전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 또는 이해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들을 하게 되겠죠. 뭐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꼭 여기서는 지식, 여기서는 평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딤 수업 때는 지식과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본시 수업 때는 적용과 평가와 관련된,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학습 목표 사례와 함께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각각 이제 모의고사 보셨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모의고사도 보면 사례 쓰라고 하잖아요. 예시 쓰라고 하잖아요. 사례하고 예시를 쓰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실제 교과, 과목, 그 사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끔 지난 시험부터 우리가 실제 출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 구체적인 학습 목표의 사례를 쓸 때는 실제 사례를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디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딤 수업에서 가져가야 되는 학습 목표 사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송해서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본실 수업 때는 단순하게 암기해서 말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다, 아니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비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다 적절한 학습 목표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을 보도록 할게요. 블룸은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는 인지적 영역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구분한다. 그래요.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의 기준, 오늘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었던 구분의 기준은 복잡성입니다. 복잡성.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정의적 영역에서의 목표 분류의 그 기준은 뭐예요? 내면화이죠. 내면화. 바로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리트러닝은 수업 전에 디딤 수업을 통해서 동영상을 활용해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은 아무래도 인지적인 영역 중에 지식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해까지도 괜찮습니다. 지식 영역의 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따라서 구체적인 예시로 뭘 수 있느냐? 제가 하도 맨날 요새 역사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과학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과학교과에서는 뉴턴의 제1법칙의 정의를 암기해서 말할 수 있다와 같은 목표를 예시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암기해서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으로 플리트러닝은 본시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토론하거나 모둠 활동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직접적인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참여 활동은 인지적 영역 중에 뭐 분석, 종합, 평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평가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국어교과에서는 이번에 국어 해봤습니다. 국어교과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를 바탕으로 해당 소설이 당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우리가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식이 됐든 뭐 이해가 됐든 또 평가가 됐든 종합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의 초안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번 시간에 교육 매체의 실행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일부러 교육 매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교육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웠었던 것도 이번 시간 8회차에서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는 바로 어슈어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슈어 모형에서 말하는 매체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매체의 선정 기준인데 물론 베이츠라는 학자는 액션스 모형을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암기해 주셔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뭐 접근성, 뭐 비용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매체와 자료 활용 단계, U단계라고 얘기했었죠. U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 수업 직전의 사항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료의 사전 검토,
자료 준비, 환경 준비, 학습자 준비 이런 것들 준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습자 참여 유도 방안 R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연습과 피드백.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 수업과 관련돼서 질문의 예시,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있고요. 질문의 원칙들, 뭐 타당성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질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뭐 북돋아주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절한 상황에 맞게 질문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명이 대답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런 원칙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수업의 유형 최근 강조된다고 했었죠.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하는 걸 떠나서 학생과 학생끼리 질문하는 거,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동학습 시에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효과 한마디로 학습 이탈이지만 거기 세부적으로는 무임승차, 뭐 봉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입과 전개와 정리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협동학습에서 애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별화 교수체제로서의 PSI, 켈러죠. F켈러라고 얘기했어요. F켈러예요. J켈러가 아니고 F켈러가 얘기했던 PSI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세분화했고 보조관리자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필요한 상황인데 언제 필요하다고요? 전이하고 동기 유발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활용 교육과 관련돼서 CAI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복 연습형, 게임형, 그 다음에 뭐 개인 교수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형,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이렇게 되는 CAI의 유형은 명칭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 이제 디지털 소양이 강조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함양하는 교육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 바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평가, 활용.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교육 활동들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정부에서 많이 하는 것들 바로 학습 관리 시스템 LMS예요. 근데 이 LMS를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 일단 아이들 성적 관리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결 관리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관리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상호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정리했었던 부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교육의 유형들 AI 활용교육, AI 이해교육, AI 가치교육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 교육을 할 때 유의점들 이런 것들 부정확한 정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창의적인 사고가 오히려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답에서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교사의 역할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적인 역할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상호작용도 촉진해야 될 것이고요. 기술적인 지원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업 방법들, 뭐 거꾸로 수업, 게이미피케이션, 그 다음에 뭐 역할놀이 수업, 팀 티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독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선생님들의 답안에서 좋은 교수학습 활동,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 이런 걸로 역으로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우리 모의고사 보느라고 이렇게 후반부에 있던 문제풀이는 이렇게 제가 별도로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이 부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서 복습하실 때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없는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순환 9회차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